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투자 인사이트 시간에 여러분 기다리시는 IT의 신 이영수 대표가 오셨습니다. 이영수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너무 바빠요. 여기저기 막 안 나오시는 채널이 없는데 이사님 찍으면 한 번에 몰아서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저희 채널은 조금 다르다는 네네. 거 네네. 조금 뭐 다른 분이 아니고 우리 이 대표님께서 저희 채널은 좀 다르다고 인정해 주시니까. 아, 그렇죠. 네, 다른가요? 일단 질문이 다르니까. 아, 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보통 대답이 비슷해지는 게 질문이 비슷해서 그렇거든요. 예. 근데 뭐 질문하는 거 그거 말고요. 제가 이거 대답할게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 증시각도기 TV는 대본도 없죠. 네. 저 처음에 제일 당황스러웠어요. 아, 네. 그럼 아니, 보통 근데, 이런 거 다시 네. 문제를 주죠. 보통 질문 그래도 한 3-4개는 주시는데 네. 그냥 와서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다 가세요 이러길래 네. 도대체 어떻게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되지? 이러면서 네, 좀 네. 죄송한 부분이기도 하고. 이거 아닙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 나오실 수 있는 패널이 그게 좀 뭐랄까 많이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도매 방송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은 그 소매상 분들이 저희 방송을 굉장히 좋아하시죠. 아, 그렇죠. 굉장히 다른 데서 못하는 이야기 하니까. 네. 네, 오늘도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관심 있었던 게 화웨이의 메이트 60이 출시됐고 지금 시중에 논란이 되고 있는 건 4천만 대가 팔릴 것이다 라는 건데, 일단 첫 번째 7나노 만드는 거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7나노 AP 칩을 그렇게 많이 공급이 가능할까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쵸. 네네. 일단은 그 캐파 자체도 제가 알기로는 그 14나노에 쓰던 DUV를 이제 굉장히 몰아서 멀티 패터닝을 해서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 캐파 자체도 별로 없는 데다가 이걸 또 그 수율이 되게 안 나와요. 지금 이제 뭐 정확한 수율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업계에서 나온 이야기는 15% 수율이라는 데도 있고 세상에. 네, 50% 정도 수율 된다라는 데도 있고 네, 그래서 굉장히 뭐 그 정도 가지고는 뭐 4천만 대 절대 못 만들어내거든요. 네. 혹시 뭐 그 사이에 밀수를 통해서 뭐 네덜란드 ASML의 노광 장비를 대량으로 우리 몰래 뭐 입고를 했다든지 그러면 이제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미국이 그쪽은 굉장히 정말 열심히 봤을 거거든요. 그게 ARF 이머전이라는 장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존 ARF보다 좀 더 개선된 그 액침 렌즈를 쓰는 그 공정이 필요하거든요. 네. 네, 그것도 아마 미국이 굉장히 들여다보고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사실 기술력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뭐 미세 공정에 뭐 최근에 가장 뛰어난 사람 중에 하나는 양망송이라고 표현하는, 발음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양몽숑으로 알려지신 11, 12까지는 아마 TSMC에 있으셨고 2014년부터 성균관대 교수도 하다가 삼성전자에 결국 들어오셨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2014년 이후로 삼성전자의 미세공정 부하를 만들어냈던 14나노 공정 맞죠? 예, 그런 분이 SMIC로 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14나노는 된 거고, 그렇죠. 7나노까지도 만들었다는 게 작년도에 나왔던 얘기인데 이게 이제 시제품으로 나온 거니까. 맞습니다. 예, 그거는 문제가 없겠죠, 만드는 거는. 그렇죠. 핀펫의 달인이에요, 그분은.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쓰는 그 트랜지스터 구조는 물고기 지느러미 모양의 핀펫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TSMC에서도 핀펫을 세팅하고 갔고, 그리고 이제 삼성 와서 사실 14나노 핀펫 개발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네. 그때 그분 삼성에 왔을 때도 굉장히 TSMC하고 굉장히 그 문제가 많았어요. 결국 네. 대만 법원에서 패소됐죠. 그렇죠. 예. 네네. 그래서 뭐 굉장히 이슈가 많았었고, 그리고 SMIC 갈 때도 굉장히 또 말이 많았었는데, 네. 결국 이제 그분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우리 뭐 반도체 쪽에 보면 그 짐 켈러라는 사람도 보면 그렇지만 네. 이게 굉장히 한 명이 10,000명의 역할을 하는 천재들이 한 번씩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처음에 SMIC 7나노 공개했을 때만 해도 전부 그랬잖아요. 저거 양산 안 될 거야 라고 했는데 결국 양산폼으로 화웨이 메이트의 기린 그 9000S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수율 높이는 거에 뭐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겠죠. 정말 수율이 70% 80% 나올 수 있는지. 그렇다 그러면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해지죠.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거를 좀 과소평가하는 의견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그렇게 과소평가할 게 아니에요. 엄청난 사건이죠. 네네. 네. 그러니까 항상 이제 우리 뭐 2차 전지도 그렇고 중국 뭐 반도체도 그렇고 항상 그 기술을 굉장히 과소평가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대평가해서 공포를 가질 필요도 없지만 네. 굉장히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 대응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칠라노 이렇게 해서 정말 수율까지 일정 부분 예를 들어 저는 한 50%만 잡아도 양산을 할 것 같은데 만약 그렇게 해서 진짜 뭐 4천만 대는 아니더라도 한 2천만 대 이상만 생산해도 어마무시한 거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면 EUV 장비만 있으면 4나노는 그냥 얼마 안 걸리고 쫓아올 수도 있는 거라고 계산이 나오는 그렇죠. 거잖아요. 아마 EUV 장비 있으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의외로 설계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중국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공정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설계나 후공정은 또 이렇게 그 제재에서 저기 벗어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드밴스드 패키징 같은 그런 후공정으로 많이 커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뭐 칠라노 같은 경우도 아마 팬아웃 WLP 기술이 적용됐을 거라는 추측이 되게 많은데 네. 뭐 그건 좀 더 이제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은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국의 후공정, 삼성전자 쪽에서의 후공정보다 오히려 중국의 후공정이 더 발달했다라는 소리 있던데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은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우리 삼성이 반도체 기술이 뛰어나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뛰어납니다. 근데 그건 사실 전공정 쪽은 굉장히 천착해 있는 거고요. 후공정, 특히나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은 사실 탑10 안에도 못 들어요. 글로벌 탑10 안에도 못 들고 규모도 안 되고 기술도 안 됩니다. 사실은. 솔직히 이제 업계 쪽에서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업계 관계자마다 의견이 좀 엇갈리긴 하지만 사실 M코보다 기술이 떨어진다고 보는 사람도 많아요. 네. 사실 HBM이 늦었던 것도 뭐 후공정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사실 뭐 삼성에서 입사해서 엔지니어가 입사해서 뭐 온양 패배 배치를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마 사표 쓸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근데 뭐 이게 그만큼 신경을 안 썼다라는 거죠. 네. 회사에서 대우를 안 해주는데 누가 거기 가서 우산 인재 가서 열심히 연구 개발을 하고 뭐 그렇게 했겠어요. 네. 물론 지금은 다르겠지만. 네. 이 부분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럼 다시 계속해서 이제 조금 물고 늘어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표님 그냥 개인적인 의견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메이트 60에서의 그 AP 칩이 성공을 도대체 몇 대 정도 양산하면 야, 이 정도면 대단한 거다라고 봐줘야 될까요? 저는 한 500만 대만 생산해도 굉장한 거라고 봅니다. 아, 그러면 아예 못 만들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거의 수율이 지금 뭐 15% 뭐 50% 이야기를 하니까 저게 공급이 제대로 될까라는 의문이 있는 거고요. 네. 아니,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지금 분위기가 애국주의가 지금 중국에서 굉장히 강화됐고 80년대 중반 이후에 애국주의는 뭐 한국의 옛날 분들 애국주의하고 비슷하다고 할 정도로 애국주의가 굉장히 강한데 이게 공급이 되는 순간 어디 시장을 잠식할까라고 계산을 해보니까 애플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애플이 하웨이 하이엔드를 뺏어갔으니까. 그렇죠. 그 세그먼트를 싹 뺏어가 삼성 하나도 못 뺏어오고.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웨이가 저렇게 됐을 때 아싸, 야 삼성전자 휴대폰 사업부 완전 뭐 논 안 내 이랬는데. 그렇죠. 뚜껑 열고 보니까 거의 하나도 못 먹었고, 그죠? 거의 하나도 못 먹고 싸그리 먹은 게 애플이었기 때문에 그 시장을. 만약 하웨이가 재진출하면 그걸 애플 시장을 잠식할 것으로 봐서 굉장히 이게 큰 일이 될 텐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진짜 500만 대 아니고 뭐 200~300만 대 공급화가 끝난다면 이건 게임 끝난 거고 애플이 이번 15에서도 뭐 압도적인 품질력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게 그래서 되게 중요해 보이거든요. 그렇죠. 뭐 사실 연간 뭐 어떤 중국 스마트폰 신규 수요가 한 2억 5천만 대 정도 보거든요. 2억 5천만 대 중에 가격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의 세그먼트가 한 20% 정도 파요. 그러면 5천만 대 시장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5천만 대 시장에서 거의 90% 이상은 애플 점유율이거든요. 거의 뭐 90% 중반까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4,500만 대는 애플 시장이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화웨이 메이트 60 프로라는 제품이 얼마나 이 마켓시어를 가져올지가 중요한 관건이죠. 기존에 뭐 화웨이가 기술력은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통신 칩이나 이런 쪽은 맞습니다. 잘했죠. 그렇죠. 이번에도 그 기린 9000S 같은 경우는 AP 그냥 프로세스 성능으로 보면 2018년 아이폰 12 정도 그러니까 그때 아이폰 12에 쓰인 A바이오닉 칩 정도의 성능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통신 칩은 5G는 거의 지금 애플 최첨단
모델하고 거의 동일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통신 속도는 크게 문제가 없고 프로세서는 거의 뭐 2018년 애플 모델이기 때문에 뭐 그냥 쓰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네. 아주 뭐 하이엔드 게임을 돌리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면 네. 뭐 사실 그냥 일반 뭐 비즈니스맨들이 쓰기에는 네, 부자들 쓰기에는 크게 뭐 네. 그렇죠. 네. 야,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게 이제 4분기에 정말 그 IT 어떤 흐름에서 너무나 중요한 건데 한국 입장에서는 화웨이가 잘 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메모리 입장에서는 괜찮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뭐 MLCS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기타 맞습니다. 부속들, CIS나 이런 것들도 많이 팔아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네. 모르겠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안 쓰겠죠? BOE 거 쓰겠죠, 아마도. 디스플레이도 하이엔드는 삼성 디스플레이 거 쓸 수도 있어요.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애플이 잘 되는 거는 뭐 큰 차이 없을 것 같고, 네네. 화웨이가 잘 되면 한국 입장에서는 뭐야라고 긴장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부품 업체들은 나쁠 게 하나도 없는. 그렇죠. 특히나 이제 모바일 디램 같은 경우는 네. 애플은 최적화가 워낙 잘 돼 있어서 모바일 디램 짠돌이잖아요. 그렇죠. 많이 안 쓰죠. 정말 안 쓰거든요. 진짜 안 쓰죠. 무슨 4GB, 6GB 이렇게 쓰는데 네. 화웨이 같은 안드로이드 쪽은 아무래도 최적화가 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AP 성능 떨어지는 걸 아마 메모리로 많이 커버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러겠죠. 그래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12기가, 그렇죠. 16기가 뭐 이렇게 쓰거든요. 네네 그렇게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화웨이가 과연 어떻게 될지 여러분 보면 우리 이현수 대표님께서 500만 대 이야기하셨습니다. 뭐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500만 대 넘어가면 이거 심각한 변화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으네요. 네.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동안 화웨이가 거의 4세대 제품, LTE 제품만 팔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파운드리 수급이 안 돼서 그래서 3년 만에 내놓은 거예요. 프리미엄 모델을. 예. 예. 예, 그래서 진짜 SMRC가 어떻게 되냐. 만약에 이번에 그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든 그 뭐 한 1000만 대, 2000만 대 이상 만들어서 공급을 한다면 4000만 대는 제가 보기엔 그건 진짜 기대는 아닐 것 같고. 네. 중국 말고 어디서 사주겠어요. 그러니까 4천만 대는 아마 무리. 네. 만약에 4천만 대 팔면 이건 진짜 난리 난 거죠. 그렇죠. 네. 아마 정말 성공적으로 만약에 화웨이가 애플 물량을 가져온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단기적으로도 아니고 1000만 대 정도만 가져와도 엄청난 성공이에요. 제가 보였을 때. 네. 그 진짜 사실 뭐 성능 차이는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되죠. 크죠. 네. 사실은 뭐 살 이유가 없죠. 중국 부자들이 뭐 어떤 애국심을 과시하기 위해서 용도가 아니면 살 이유가 없죠. 그렇죠. 대부분 2개 쓸 것 같은데. 속주머니에 아이폰 넣고 다른 사람한테 볼 때 나 이거 써 뭐 이렇게 하지 그렇죠. 않고서는 굳이 쓸 이유가 뭐 맞습니다. 한 대 액세서리로 들고 다니는 거 아니라면 근데 뭐 얘기 들어보니까 홍콩과 싱가포르에 있는 중국인들은 전부 다 아이폰 쓴답니다.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중국 본토에 들어갈 때 좀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네. 특히나 뭐 공산당원이나 고위직이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신경 쓸 수밖에 없죠. 전화는 화웨이로 받을 수 있어요. 전화번호 네, 따가지고 맞습니다. 받는 거는 그렇죠. 전화는 잘 통하니까. 맞습니다. 네. 예. 지금 그래서 일단 화이트 메이트 60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속 시원하게 이 대표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앞서 잠깐 언급을 했었던 후공정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예를 들어 2나노 가면 후공정 얘기가 이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애플의 3나노 칩, 네. 아이폰 15 프로에 들어간 3나노 칩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잘 나왔죠. 잘 나왔어요? 네. 그 되게 이번에 좀 특이한 게 보통 애플 A 바이오닉 칩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당연히 A 바이오닉 칩 17일 줄 알았거든요. 네. 바이오닉일 줄 알았는데 바이오닉이 빠지고 프로였어요. 예. A17 프로로 나왔거든요. 네네. 그 바이오닉이 어디 갔지? 네. 그래서 혹시나 내년에 바이오닉이 나오나 이런 이제 생각도 들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전력 사용량에 네. 전성비에 있어서는 4나노가 3나노가 쓰면 그 정도로 진보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조금 그 사용 시간이나 이런 거 보면 조금 덜한 거 아니야? 이런 평가도 있던데. 그렇죠. 아무래도 예전만큼의 어떤 그런 퍼포먼스는 이제 전성비를 구현하기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4나노에서 3나노로의 진보가 생각보다 폭이 좀 과거에 우리가 뭐 예를 들자면 5나노에서 4나노 갔을 때 진보 폭보다는 그렇죠. 현저하게 적다. 맞습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사실은 미세 공정의 어려움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는 핀팻 그런 구조로는 이게 최대 맥시멈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면 적어도 이걸 가지고
핀팻을 게이트 올 어라운드로 만들었을 때 어떻게 나올지가 되게 궁금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내년에는 이제 3나노 GAA 칩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채굴 칩이 아니라 진짜 프로세서가 나올 거고, 그러면 이제 퀄컴 뭐 스냅드래곤이나 삼성 엑시노스가 이제 3나노로 나올 텐데 그게 어떻게 전성비나 그런 것들을 구현할지가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GAA 다음에 또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그 BSPDN이라는 기술이에요. 그 백사이드 파워 딜리버리 네트워크라는 기술인데요. BSPDN N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는 그 어떤 그 칩을 위쪽만 쓰잖아요. 상단에다가 다 쌌잖아요. 트랜지스터 쌌고 그리고 시그널 쌌고 파워 쌌고 하잖아요. BSPDN이라는 기술은 어떤 거냐면 위에 트랜지스터하고 시그널만 쌌고 아래쪽에다가 파워불을 전송불을 놔둬요. 그러니까 파워가 사실은 좀 약간 미세공정이 좀 덜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위에 복잡도가 너무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이제 회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다가 파워불을 배치하고 그럼 칩 이게 통신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TSV로 구멍을 뚫어줘요. 그래서 서로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제일 적극적인 회사가 동네 바보예요. 인텔이 사실 후공정 열심히 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전공정인데 약간 후공정 같은 전공정이거든요. 그래서 인텔은 사실 그 선단 공정보다는 포베러스나 EMIB 이런 쪽이 오히려 좀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BSPDN 기술을 그걸 파워 BR라고 합니다. 인텔은. 그거를 2024년 내년에 이제 처음 이제 양산을 하는 거고요. 양산하는 걸 바로 상용화하는 건 아니고 자기들 그 메테오 레이크라는 칩 있잖아요. 거기 저전력 코어에다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블루스카이 크릭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해가지고 그거를 테스트 해보고 요거를 이제 뭐 빠르면 2025년 양산하겠죠. 근데 이제 TSMC하고 삼성은 2026년 로드맵이 돼 있어요. 근데 인텔은 GAA보다는 그걸 먼저 하고 이제 GAA 따라가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삼성하고 TSMC는 GAA 먼저 하고 그 다음에 BSPDN 적용하는. 그럼 이 얘기로는 인텔이 정말 미세공정에서 거의 한계를 느낀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그렇죠. 사실 자기들 이제 지금 이 기술 수준으로는 빨리 이게 캐치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변화의 조짐들은 좀 보입니다. 확실히 그 패트릭 겔싱어가 뛰어난 엔지니어였기 때문에 그 사장이 들어가서 인텔이 조금 변화하고 있는 거는 같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엔지니어 중심으로 다시 조직을 리빌딩하고 있는데, 근데 그전 한 두세 세대의 CEO들이 대부분 재무통이었잖아요. 그래서 비용 줄이는 것만 거의 신경 쓰다 보니까 엔지니어 쪽 그 어떤 조직들이 너무 망가졌어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회복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고 삼성도 그렇잖아요. 지금 2019년에 HBM 팀을 해체를 했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빨리 안 되죠. 삼성전자도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걱정이 됩니다. 이번에 HBM 대응하는 걸 봐서는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웨이퍼 레벨 패키지에서 그렇게 뒤졌으면 후공정단에서 집중도를 높였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좀 늦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7년 동안 뭐 했나 이런 이야기도 나오죠. 사실 그게 펜아웃 WLP라는 기술이 2016년에 완전히 했던 거잖아요. 그 기술 때문에 애플 AP를 100% 뺏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뭐 예전에는 둘 다 그 애플 AP를 서로 양분해서 하다가 기술 경쟁에서 펜아웃 WLP 때문에 TSMC한테 밀린 건데. 그렇죠. 그때 뭐 열심히 하긴 했죠. 그 펜아웃 PLP라는 기술 가지고 이제 WLP를 패널 레벨 패키지. 그렇죠. 패널 레벨 패키징. 그걸 이제 삼성 전기가 했는데 그걸 인수를 해서 이제 포기했죠. 삼성 전기가 하다 포기했습니다. 그렇죠. 뭐 이제 포기한 거는 전자로 인수를 하고 나서 포기를 한 건 포기 아직은 안 했는데 아니 전기가 포기했다. 그렇죠. 전기가 제가 왜냐면 그걸 추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야 이렇게 어려운 기술 전기가 한다고 신기하네 이랬는데 결국은 넘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기는 포기. 맞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이제 결국 이제 그때 정신을 차리고 했어야 됐는데 그때도 삼성 조직 내에서 이게 펜아웃 PLP가 맞니, WLP가 맞니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 막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흐지부지 이렇게 흘러온 거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후공정단이 정말 그 칩넷 구조, 과거 우리 이영수 대표님하고의 대담 초기 버전의 칩넷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까 혹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칩넷 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진짜 후공정 패키징이 너무나 강화되어 있었. 맞습니다. 강하게 되어서 그렇죠. 삼성전자는 지금 오히려 HBM에서 한 대 크게 얻어맞은 상황에 그렇죠. 도래했다. 맞습니다. 사실 뭐 지금은
TSMC 어드밴스드 패키징하고 뭐 이렇게 비벼볼 상황도 아니고 사실 지금 하이닉스 하이닉스 HBM3 지금 잡는 것도 더 지금 급한 과정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를 보고 있으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만 파운드리도 그렇고 파운드리는 정말 소매상의 정신이 있느냐가 계속 의문이고 후공정은 진심이냐가 의문이고 참 여러분으로 지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훌륭한 엔지니어들을 계속 잘 선택하고 있느냐라는 걱정하던 참에 아주 중요한 뉴스가 최근에 뜹니다. 바로 대만 TSMC에서 팬아웃 레벨 웨이퍼 레벨 패키징의 그 특허를 240개인가 140개인가 어마무시하게 가지고 있는 초인재인 린징청이란 분을 그렇죠. 부사장으로 스카우트했습니다. 네네. 그렇죠. 예. 그래서 잘한 것 같아요. 좀 빨리 했으면 좀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제 저런 핵심 인력들 데려와서 빨리 그러니까 자체 기술로 안 되면 외부에서 가져올 생각을 해야죠. 근데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잘했던 게 그거잖아요. 훌륭한 인재 뽑아가지고 거기 갖다 확 수십억씩 그 옛날부터 수십억씩 연봉을 주면서 우리 옛날 진대재 장관이라든가 맞습니다. 다 IBM 출신들이잖아요. 진대재 사장이나 뭐 그리고 옛날 박종호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 다 IBM에서 잘 이렇게 핵심 키맨들 다 데려와서 한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동안은 좀 약간 소홀했죠. 그게 사실은 이건희 회장이 가장 잘한 경영 같아요. 제가 아직 잘 모르지만 얼핏 공부를 살짝 해봤는데 이거구나. 그 삼성전자의 삼성그룹의 핵심은 최고 인재를 최고의 가격으로 모셔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오너가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질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죠. 그래서 어쨌든 뭐 조금 늦은 사후 약방문격인 경우는 있겠습니다만은 TSMC에서의 후공정 최고 기술자를 지금 스카웃을 했다는 거. 그럼 앞으로 이제 좀 여기에 역점을 두겠다는 얘기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은 빨리 팬아웃 WLP도 빨리 잡아야 되고요. 이제 아마 모바일 쪽 그 어떤 칩셋 그 패키징 기술에서는 팬아웃 WLP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안 될 거예요. 이번에 아마 이번에 그 애플 비전 프로에 들어간 모바일 디램 있잖아요. 그게 애플이 주문한 거거든요. SK 하이닉스에. 그게 그 기존의 LPDDR5X 대비해서 그 인풋 아웃풋 수가 8배가 많고요. 그리고 밴드위스가 2배가 그래야 커요. 되겠네. 그 하이닉스 거예요? 네, 하이닉스 거예요. 근데 그게 아마 패키징을 팬아웃 WLP로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마 그럴 겁니다. 오히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차이를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계속 보면서 느끼는 건 하이닉스는 전공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진보하는 데 있어서 노력은 했지만 진보가 빠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후공정에서 정말 많은 무게와 힘을 주고 해왔던 몇 년이었다. 근데 그게 지금 빛을 보고 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뭐 물론 이제 삼성도 팬아웃 WLP라는 기술에 대해서 연구 개발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팬아웃 WLP라고 해서 퉁쳐서 이야기하지만 그 TSMC가 하는 팬아웃 WLP는 기술 레벨이 달라요. 그러니까 기존의 팬아웃 WLP라는 건 PMIC 같은 이런 전력 반도체에 쓰던 기술이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인풋 아웃풋 수예요. 그러니까 인풋 아웃풋 수가 기존에는 600개 이상의 인풋 아웃풋 수를 넘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거를 1000개 이상으로 구현한 거는 TSMC가 거의 그때 당시로는 유일했었던 거고 지금은 그 고성능 AP 같은 경우는 인풋 아웃풋 수가 1300개가 넘어요. 애플 같은 경우는 거의 아마 1400개에 육박하거든요. 근데 1000개를 넘기가 되게 힘들고 삼성의 팬아웃 PLP 같은 경우는 거의 500개, 600개 넘기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AP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거죠. 인아웃이라고 하는 건 신호를 주고받는 거니까 쉽게 얘기하면 연산 속도하고 직결된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 이제 단자죠. 이렇게 범퍼 붙이는 단자인데 그러니까 뭐 밀도가 높아야 되는. 쉽게 얘기하면 길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길이 많기 때문에 신호를 주고받는 게 빨라지니까 당연히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후공정 그거 쉬워. 그거 왜 삼성전자 왜 못 따라가? 그거 바로 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반도체를 공부하던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바로 이런 그런 어떤 토양 때문에 삼성전자가 후공정 그거 언제든지 할 수 있지 전공정이 중요한 건데 후공정이 중요한 거 아니야라는 어떤 사내 어떤 문화가 형성된 것도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따라잡을 수 있다. 이 생각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게 이제 메모리만 해본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조직에.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시스템 반도체 쪽에 뭔가 목소리가 크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면 아니야 지금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기술 이거 우리가 기존에 보던 패키징하고 달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을 텐데 분명히 그런 분 계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의 목소리가
안 통하는 거죠. 그 조직에서. 우리 그때 뭐 그러면 1등 DNA 심는다고 해서 메모리에서 이런 임원들 좀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보내가지고 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 사람 평생 메모리 한 사람이니까. 그렇지. 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시킨 대로 해라고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아마 그런 현장의 목소리들이 어떤 경영진에게 좀 전달되는데 한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표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런 유추가 가능할 것 같아요. 린징청이라는 인재를 이번에 데리고 온 이유는 결국은 엑시노스의 후공정을 조금 강화해서 엑시노스를 제대로 된 상품으로 만들고 싶은 의도가 상당 부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많은 삼성전자 그 휴대폰 사이드의 투자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뉴스입니다. 엑시노스를 재사용한다는. 그렇죠. 아마 무선 사업부에서 되게 싫을 것 같아요. 지금 막 덜덜 떨고 있어. 망했네. 이제 끝났네. 뭐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투자하는 그렇죠. 사람들 중에 뭐라고? 엑시노스 또 쓴다고? 야, 그러면서 우리끼리 하는 얘기야. 야, 이제 삼성은 갤럭시 23으로 끝나서 빨리 23 사. 이제 24부터 기대할 게 없어. 이건 그냥 우리들끼리 하는 그냥 그 우습게 얘기입니다. 네네. 이런 분위기조차 있어요. 그렇죠. 절대 이제 그분들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고객 입장에서는 그렇죠. 사실은 저도 만약에 삼성 제품을 사면 퀄컴 칩셋 있는 게 좋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동안에 어떤 레퍼런스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엑시노스를 성공시키지 못하면 삼성이 향후 어떤 차세대 기술 로드맵에 굉장히 문제가 생겨요. 이게 AP라는 게 로우 파워 계열이잖아요. 그렇죠. 로우 파워 쪽이 지금은 모바일 AP 쪽만 보고 있는데 이게 결국 자율주행차 쪽이 기술로 연결되는 거고 나중에 로봇 쪽으로도 연결되고 왜냐면 저전력은 다 배터리 쓰는데 다 저전력 기반으로 설계해야 되기 때문에 팬아웃 WLP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주 장기적으로는 ESG 측면으로 보면 사실은 인텔도 거기에 이제 문제에 봉착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서버도 지금 오늘 뭐 아침 경제신문에도 나왔지만 우리 뭐 1000기가 왔던데 이거 40년 50년 뭐 이렇게 되면은 뭐 2000기가 와트 필요하다. 서버나 이런 것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기 사용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다. 그리고 결국 한 2050년 60년 되면 자동차가 전기차로 전부 다 전환될 거라고 예상을 해본다면 전기 소요량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저전력에 대한 거는 어떤 그럼요. 태생적인 필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그렇죠. 이번에 뭐 테슬라도 이번에 뭐 100와트를 가지고 자율주행차 구현해가지고 엄청나게 막 놀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전력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거든요. 사실 예전에 엔비디아 GPU 쓰다가 이거를 FSD로 바꾸고 나서 그 전성비가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앞으로 사실 이제 당장 모빌리티 혁명만 놓고 보면 거기 AP를 장악하려면 그 어떤 로우 파워 기술이 없으면 안 되는 거고 그건 이제 설계단에서도 이제 트랜지스터 구조를 바꿔서 뭐 전성비를 높이고 후공정 쪽에서는 결국 팬아웃 WLP 기술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럼 결국은 후공정의 발달이 인아웃 숫자 증가에 직결되는 건가요? 그렇죠. 뭐 인아웃 숫자를 많이 늘릴 수는 있죠. 이제 면적 크게 하면 되니까. 근데 면적 크게 하면 전성비가 안 나오니까 면적 작은 데다가 밀도를 막 높이려고 하니까 그게는 이제 모바일 그러니까 로우 파워 쪽에서는 팬아웃 WLP가 필요한 거고 그리고 이제 고성능 프로세서 쪽에서는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 HBM3E가 이번에 새로 나왔잖아요. 뭐 밴드라든가 이런 인아웃이 확장된 거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밴드위스는 아마 밴드위스는 확장됐는데 아마 IO 수가 1024개 그대로일 거예요. 아마 HBM4부터는 2000개가 넘어가거든요. 그렇군요. 아까 그러면은 그 애플 비전 프로에 사용되었다는 그 하이닉스의 DDR은 그것도 결국은 기존 DDR에서 그 패키징을 바꿔서 인하수를 늘린 거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설계도 다르고요. 후공정도 다르고. 아예 그냥 그 D램 설계 자체가 기존의 LPDDR하고 다른 설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건 아마 애플에 설계해 줬을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메모리 파운드리를 해준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하이닉스가 그간에 굉장히 많은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사실 경험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문형 메모리 시장에서는 사실 지금으로 놓고 보면 하이닉스가 앞서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얼핏 엔지니어들 만나서 이렇게 얼핏 물어보면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은 삼성전자와의 그 기술 격차가 줄어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1년 전에 이미. 근데 지금 최근 1년간의 흐름을 보면 기술 격차가 더 줄어드는 거가 아닌가. 하이닉스와의 기술 격차가. 그렇게 되면 그럼 뒤져보면 하이닉스는 뭐 좋아지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삼성전자는 어떻게 하냐 이거지.
약간 그 어떤 핵심적인 포인트가 그건 같아요. D램 쪽에서 놓고 보면 삼성전자가 EUV 공정을 좀 조기 도입했던 지금 그렇죠. 수업료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 그 EUV 도입에 따른 효율이 만약에 생각한 것만큼 안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그 기술 격차가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고쳐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일시적인 어떤 학습 비용을 냈지만 이게 EUV라는 공정이 뭔가 효율을 내기 시작하는 구간에 온다 그러면 또 다시 벌어질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이제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도 그 삼성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경쟁사들 대비해서 10%포인트 영업이익률이 더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삼성은 낸드 플래시 팔아서 35% 이익 내면 마이크론이나 SK 하이닉스는 한 2%, 3%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 차이가 결국은 램 리서치 시각 장비를 조기에 도입해서 그리고 고선 택피 인산 에천트를 솔브레인하고 공동 개발해서 이걸 최적화한 거예요. 다른 회사들보다 빨리 미리 이제 성공한 거고, 요거를 EUV에서도 똑같이 하겠다라는 게 이제 삼성의 생각이었는데, 낸드 플래시에서 했던 것만큼의 어떤 속도나 효율이 아직은 안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삼성 파운드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뭐 메모리는 내년이면 자연스럽게 좀 이 수급 사항들은 좀 풀리지 않을까? 지금 9월 달부터 서서히 조금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고요. 뭐 가격이 올랐다는 뉴스가 계속 타전되고 있고, 그다음에 대만의 트랜스포스도 뭐 좋게 전망을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뭐 내년 좀 좋아질 것 같긴 한데, 아니 파운드리가 3나노 수율 올랐다는 소문이 계속 들리는데 고객사 이름 하나도 안 들려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GAA에 대한 약간 의문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삼성은 그 작년에 GOS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이제 신뢰에 스크래치가 나 있는 거고. 아, 그거 3나노였어요? 4나노였습니다. 4나노. 네네. 아, 그렇죠. 그것도 게이트 올로라운드였어요? 그거는 핀팻이었습니다. 핀팻이었는데, 그러니까 핀팻도 못 하는데 GAA라는 신공정 어떻게 뭐 보증할 수 있냐 이런 게 많고, 팹리스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쪽으로 배팅을 했다가 잘 안 되면 그러니까 작년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퀄컴 철수했죠. 퀄컴 아마 퀄컴 철수한 거는 원하는 물량이 안 나오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수율이 그때 뭐 30% 수준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수율이 안 나오면 철수를 하느냐? 예를 들자면 그렇다고 삼성전자 비싸게 받을 수는 없을 텐데, 개당 뭐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죠. 그 구조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신공정을 이제 기존에 5나노에서 4나노로 가면 일단 이제 뭐 성능, 전성비, 뭐 성능이 좋아지는 건 당연한 거고, 수율이 나와야지 물량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퀄컴 같은 경우는 모바일 AP이기 때문에 자기들 칩을 만들어야지 고객한테 제공을 할 수 있는데, 삼성이 당초 뭐 4나노 돌릴 때는 우리가 금방 60% 70% 수율은 달성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막상 하니까 35% 수율밖에 안 나오니까 물량이 반토막도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의 어떤 판매 계획이나 이런 마케팅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까 급하게 이제 TSMC를 옮긴 거죠. 옮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삼성에서 개발하던 어떤 그런, 물론 파운드리 비용은 동급이면 삼성이 한 30% 싸요. 그리고 이제 TSMC 같은 경우는 물량 개런티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삼성은 사실 그런 거 안 하고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조건도 훨씬 좋아요. 팹리스 입장에서. 그런데 항상 리스크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게 삼성에서 제대로 생산이 안 되면 내가 그동안 투입했던 개발비도 없어지는 거고, 뭐 매몰 비용으로 되는 거고, 그리고 자칫하다가는 내가 칩 생산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아니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 오는 맞습니다. 거죠. 그거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나노 이제 GAA에 대해서, 왜냐면 누군가가 먼저 총대 메고 한번 양산해 보면 대충 각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따라가기 쉬운데, 아무도 제일 첫 번째 고객은 하기 싫은 거죠. 그게 엑시노스인 것 같으네. 그렇죠. 근데 심지어 엑시노스조차도 2400은 그냥 4나노 핀팻으로 하고, 2500부터 아마 3나노 GAA 할 것 같아요. 그럼 2500은 25년도 갤럭시에 채택되는 거니까 아마 내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웨이퍼가 한번 들어가고 나오는데 점점 시간이 길어져서 이제 뭐 6개월 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옛날엔 3개월이었는데.
그렇죠. 이제 지금도 메모리는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네. 시스템 반도체는 미니멈 5개월 정도로 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5개월짜리 수급 계획을 짰는데 물건이 딱 나면 5개월 뒤에 안 나오면은 압불사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걸 다른 데로 바꾸기도 쉽지 않고. 그런데 TSMC는 지금 계속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 애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야, 근데 그 지금 시중에 떠도는 얘기는 삼성전자 3나노의 수율이 7알이다. 이런 소리 떠도는데 7알이라도 사실은 어떤 팹리스의 주문을 받았느냐에 따라 천지 차이일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사실 그 비트코인 채굴칩이잖아요. 중국산 비트코인 채굴칩인데 그건 설계가 사실 AP하고 비교가 할 수 없을 만큼 쉬워요. 쉽기 때문에 이거 제대로 양산으로 안 쳐주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오는 2세대 3나노 GAA가 제대로 된 첫 번째 양산인 거죠. 그러면 이제 아마 엑시노스가 총대를 매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 저 MPU도 넣고 뭐 저기 GPU를 다 박아 넣어서 온갖 걸 다 박아 넣어서 전성비를 좋게 하는 거는 훨씬 복잡한 공정이라는 거예요. 설계도 자체가 예를 들자면 단면 설계도가 아니고 뭐 몇 층짜리 설계도를 갖다 던져줘서 수율 나오는 거와 좀 단순한 거는 천지 차이일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숨어 있다는 게 안 느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3나노 70% 공정 이야기가 상반기 초반 끝부분에서 분명히 돌았거든요. 시장에서.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그렇죠. 수율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 비트코인 채굴칩은.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잘 나오는데 왜 아무도 안 맡겨? 고객사가 맡겨야지 이게 정답인 거죠. 그러면 만약에 고객사가 맡기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대한 투자 그리고 그 밸류의 체인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는 가능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칩리스 업체들 중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우리 시장차가 그동안 너무 많았고 힘들었는데 이제 자리 잡아간다 이런 얘기를 좀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걸 어떻게 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에 대한 희망 회로가 내년에 이제 엑시노스 2500과 퀄컴 스냅드래곤 8 4세대가 3나노 GAA로 생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고 실제로 그런 논의는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뭐 확정은 된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사실 칩리스 업체들 입장에서도 엄청난 시행착오를 쉽게 얘기하면 몇 층짜리 설계도가 왔다면 복잡한 설계도가 왔다면 칩리스 업체들도 고생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수주 프로젝트 규모가 아마 공시 안 할 수 없는 규모일 거예요. 칩리스 업체들은 당연히 맞겠네요. 그게 제일 먼저 확인될 거예요. 네, 그렇겠네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밑단에서 이제 어레인지 해주는 애들이 있습니다. 파운드리 어레인지 해주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 어레인지 해주는 회사들이 삼성하고 다이렉트로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칩리스가 끼워가지고 어레인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공시가 뜰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지금 드린 거죠.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로 생산했는데 수율이 잘 나와서 생산했어요. 근데 플립칩 CSP로 해주면 고객이 좋아하겠어요. 펜아웃 WFP로 해줘야죠. 왜 장착이 틀린 거야 그거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후공정이 또 전공정이 아무리 좋아도 후공정에서 또 깎아먹잖아요. TSMC는 펜아웃 WFP로 해주는데 삼성은 펜아웃 CSP로 플립칩 CSP로 하면 성능 차이가 나죠. 그럼 인아웃이 떨어지는 게 그렇죠. 맞습니다. 후공정에서 또 효율이 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린징청이 들어간 거 아닌가 라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팹리스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제 선단 공정에 대한 걱정도 있을 텐데 후공정에 대한 니즈도 있는 거죠. TSMC에서 하면 이제 펜아웃 WFP로 해주니까 이거 더 좋은데. 그래서 뭐 상반기에 이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 저기 삼성전자하고 엠코하고 엄청나게 이제 협업을 해서 제품 나올 거다 뭐 이런 설도 있고 막 설 참 많았는데 설만 있어요. 진짜 뭐 펜아웃 WLP를 M코가 더 잘할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많이 해봤으니까. 네, 그렇죠. 물론 이제 뭐 인풋 아웃풋을 이제 1000개 이상으로 구현하는 거는 또 다른 이야기겠지만 기존에 잘하던 애가 600개, 700개짜리 열심히 해본 애가 1000개로 넘어가는-거나 그게 낫지. 아예 안 해본 애가 이걸 갑자기 난이도 높은 거를 바로 한다는 것보다는 또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린진청이 와가지고 그 M코하고의 어떤 브릿지도 해줄 거고. 그렇죠. 그걸 다 하겠네. 그리고 이제 TSMC 특허를 또 회피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또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죠. 그렇군요. 그렇죠. 이 사람이 뭐 오늘 깜짝 놀랐어요. 특허가 엄청나게 많다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제 그 만약에 3나노를 한다 그래도 그
TSMC가 핵심 특허를 지고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공정 특허. 네. 또 그 PS도 해야 되니까 네. 설계하기도. 앞선 시간에서 이제 삼성의 후공정이 과연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여부, 그리고 새로운 인재를 가지고 어떻게 진보가 나올지, 그 다음에 하웨이와 애플의 대전이 치러질지 여부에 대한 고민을 한번 좀 해봤고요. 최근에 이제 후공정 업체들 주가가 정말 엄청나게 올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D램 가격 상승 이러니까 다시 이제 전공정 업체가 다시 올라오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떤 분위기가 있냐면 이제 후공정 업체는 다 올랐다, 끝났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대표님은 후공정이 끝난 게 아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뻗어나간다, 규모도 더 커지고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왜 그런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일단 지금 현재로 놓고 보면 약간 좀 오버슈팅한 거는 좀 사실이에요. 주가가 밸류에이션이 주가가 사실인데, 이게 어느 정도 또 소강 상태로 있다가 한 번 더 저는 슈팅할 거라고 봐요. 2차 전지가 그랬던 것처럼. 네. 왜냐하면 지금 대다수 업체들이 어드밴스드 패키징 투자 규모가 2배, 미니멈 3배예요. 그러니까 지금 TSMC도 3배 코버스 캐파 증설하고 있고,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HBM 쪽에 3배 증설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지금 2~3배 증설하고 있고, 인텔도 지금 그 포베로스나 이런 EMIB 쪽으로는 거의 지금 향후 3~4년 동안 5배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 계속해서 늘어나야 되는데, 투자를 늘어나야 되는데, 여기에 그리고 공급할 수 있는 업체들이 지금은 몇몇 그 약간 네덜란드 ASML 같은 몇몇 독점 업체들을 막 지고 있어요. 네. 이게 서프라이 체인이 아직까지 못 펼쳐졌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주 규모가 큰 시장이 아닌데 갑자기 중요해져가지고 이 서프라이 체인, 밸류 체인이 아직까지 뭔가 안 만들어진 거예요, 제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 독점 업체들한테 수주가 많이 몰릴 가능성이 높고, 경쟁사가 없다 그러면 그쪽은 굉장히 높은 마진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주가적으로는 이게 아마 끝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신고하고 이비덴이 엄청난 증설을 했는데 추가 증설을 한다는 뉴스가 들렸던 거는 결국은 네. 그 침례 구조에 의한 후공정 사이즈가 계속 늘어난다는 거에 어떤 보증 수표? 맞습니다. Q도 늘어나고 예. 그 P도 늘어나고 그리고 Q가 늘어나는 데 있어서 예전에는 칩 하나 커버하는데 만약에 뭐 100이라는 면적이 필요했다 그러면 이제는 뭐 150, 170 이런 식으로 면적이 계속 커지니까. 왜냐면 예전에는 하나의 다이 가지고 패키징하면 되는데 이제 칩을 자꾸 쪼개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게 점점점 펼쳐지는 거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래서 애플에서 보면 자기네 10이라고 욕한 거 아닙니다. 저 SIP. 네네. 예. 시스템 인 패키지. 예. 그거로 해서 제품 만들었다는 얘기를 계속했어요. 네네. 그걸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종 집적 반도체가 다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메모리하고 프로세서를 멀리 떨어뜨려 놓으면 앞으로 우리가 필요한 AI나 뭐 이런 거에 연산하는데 그 처리하는데 굉장히 불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칩을 계속해서 가까이 붙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판이 더 고도화가 돼야 되는 거죠. 예전에는 뭐 4층짜리 기판으로 커버됐다 그러면 이제는 뭐 8층, 12층짜리 기판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또 면적 베이스로 잡아먹는 게 있는 거죠. 네네. 기존에 만약에 4층짜리 캐파로 만약에 100이라는 게 있다 그러더라도 지금 이걸 2배 증설한다 그러더라도 그 어떤 수직으로 쌓는 걸 만약에 2배 이상 돼버리면 캐파는 똑같아지는 거죠. 수량으로는. 그렇죠. 네, 다 소모가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그런 어떤 상황이 있는 거고, 그리고 점점 더 이제는 전성비가 중요해지니까 선폭을 계속 줄여야 되죠. 네네. 그러면 선폭을 줄이면서 이종 칩끼리 연결하는 게 제일 좋은 거는 실리콘 인터포저예요. 실리콘 인터포저는 반도체 웨이퍼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얘는 이론적으로 나노 단위까지로 선폭을 줄일 수는 있어요. 근데 뭐 3나노, 4나노를 하진 않겠죠. 뭐 100나노, 120나노 이렇게 할 건데, 근데 실리콘 인터포저가 너무 비싸죠. 면적도 많이 써야 되니까. 그런데 그 플라스틱 기판 중에 제일 좋은 거는 플립칩 BGA라는 기판인데 얘는 20마이크로미터 수준 이하로 줄이기 힘들어요. 그럼 전성비나 이런 부분에서 효율이 내기 힘들죠. 그래서 그 사이 세그먼트를 치고 들어오는 게 글라스 기판이라는. 그 유리 기판에다가 유리 기판으로 PCB를 하면 실리콘 인터포저하고 플립칩 BGA 사이에 새로운 세그먼트가 생기는 거죠. 그걸 가지고 지금 이제 그 시스템 인 패키징 이런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구현하려는 걸 하고 있고, 거기에 제일 적극적인 회사가 SKC, SK그룹.
SKC 계열사 중에 앱솔릭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예. 거기가 세계 최초로 글라스 기판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고 미국에다 팹을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팹을 깐다라는 거는 미국 고객이 메인일 건데 그렇죠. 그 메인 고객이 지금 인텔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앱솔릭스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는 세계 1등 장비 회사가 지분도 태웠어요. 네, 그러니까 어플라이드 아시겠지만 그 하이브리드 본딩에서 배시라는 업체하고 딱 붙어서 하는 회사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잖아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소재 그 케미칼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서포트를 해주지 않으면 하이브리드 본딩 구현이 어렵거든요. 배시도 똑같아요. 글라스 기판도 이게 상용화까지 가려면 결국은 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이런 그 어떤 서플라이 체인이 필요한데 이분의 그 SKC가 칩플랫이라는 회사 지분 투자를 했어요. 12%. 네. 그 회사가 원래 AMD에서 그 어드밴스드 패키징 굉장히 잘하던 그 핵심 멤버가 나와서 차린 회사인데 그 20년 동안 어드밴스드 패키징만 하신 분이에요. 거기 그 대표이사가 굉장히 그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에서 굉장히 권위 있으신 분이고 그분은 또 사용처에 대한 네트워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딱 앱솔릭스하고 딱 시너지를 내게 되면 엄청난 효과를 낼 수 있죠. 네. 근데 아직 그거는 이제 지금 현실화된 건 아니고 지금 진행 중인 거고요. 진행 중인데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우리 뭐 예전에는 보면 뭐 아이맥 같은 데서 신기술 나오면 사실 EUV라는 기술도 1987년도 나왔다가 한 20년 있다가 상용화된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BSPDN 같은 기술은요. 이게 아이맥에서 2019년에 공개된 기술이에요. 2019년 공개됐는데 5년 만에 상용화가 되는 거거든요. 네. 인텔이 2024년에 상용화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글라스 기판도 사실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이게 뭐 상용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방 시장이 지금 굉장히 애가 닳거든요. 네. 실리콘 인터포저 수급도 안 되죠. 막 이런 그리고 그 애플리케이션은 많은데 아예 비싸게 써야 되고 아니면 그 밑에 성능이 떨어지는 걸 써야 되고 하다 보니까 수요처가 생기는 거죠. 그래 SIP 같은 경우는 그 유리 기판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플리츠 BGA 맞습니다. 쓸 거고. 그렇죠. 그런데 아까 실리콘 인터포서는 아마 그 지금 맥스 지금 H100이나 A100 같은 데서는 다 실리콘 인터포저 기반으로 2.5D 구조를 해야 되고요. 그 옛날에 그 애플 컴퓨터 그 유니버스인가? 스튜디오인가? 맥 M1 최상위권 그 작업자들이 쓰는 거기서 서로 연결해 주는 거는 그건 다른 인터포서.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냥 그 옆에다가 붙인 거예요. 밑으로다가 붙인 게 아니라 옆으로 그냥 그 인터커넥트를 칩 옆으로 다 배선을 빼서 그냥 실리콘 브릿지로 이렇게 붙인 거예요. 실리콘 브릿지가 들어간 거고 그거 저거 이거 지금 말씀하신 실리콘 익스포전 바닥으로 해서 2.5D 지하로 연결되는 구조고. 근데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걸 못 하는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지금 유리 기판이 나온 거고요. 맞습니다. 네. 그다음 그 전까지는 플리츠 BGA가 지금 주력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어쨌든 SIP 같은 경우도 결국 직접 해서 여러 가지 이종 반도체들을 한꺼번에 붙여 가지고 그렇죠. 전성비를 높이는 과정에 서 나타나는 맞습니다. 현상이고 앞으로 이거는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고. 그렇죠. 네네. 유리 기판으로 넘어가면 조금 상황은 좀 달라질 거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에 이제 기판을 유리 기판으로 써서 이제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나오겠죠. 예. 지금 어떤 느낌이 드냐면 결론적으로 소프트웨어의 어떤 상승 속도, 발전 속도에 하드웨어가 못 따라가는구나 이제. 반도체를 보면 요즘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그게 더 심했는데 그나마 최근에는 하드웨어 속도가 따라와서 소프트웨어가 더 잘 구현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보면 그 우리 파라미터 이야기 많이 했었잖아요. AI. 근데 이번에 그 지금 구글에서 내놓는 제미니라는 거는 파라미터 1조 개가 넘을 것 같거든요. 파라미터 그러니까 지금 챗GPT가 1750억 개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네이버가 공개한 하이퍼클로버 X가 아마 파라미터 수를 공개를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학계에서 이거를 역산해서 해보니까 대충 한 3천억 개에서 4천억 개 정도의 파라미터를 구현한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 그리고 GPT-4는 한 5천억 개 정도로 추정이 돼요. 근데 이제 지금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1조 개가 넘는 걸 처음으로 11월에 아마 공개할 거예요. 제민이라는 걸. 그거는 그동안에는 이런 아무리 좋은 소프트웨어가 있어도 이거를 컴퓨팅 파워가 못 따라가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이제 엔비디아 덕분에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나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게 굉장히 격차가 있지만.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AI 나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거는 더럽게 많은데 이
컴퓨팅 파워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4나노에서 진전이 너무 느려지고 있으니 그렇죠. 예. 사실은 컴퓨터 성능이 좋으면 H100 칩셋 그처럼 10,000개씩 들어와가지고 서버를 만들고 이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칩셋 그 서버 하나당 그렇게 칩셋을 많이 때려 박을 필요도 없는 거고 성능이 좋아진다면 그러니까 뭐 그거는 그 메모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메모리 성능 향상도 지금 조금 맞습니다. 한계에 다다른 상황 아닌가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특히나 디램 같은 경우도 지금 10나노 때 지금 14나노에서 12나노, 10나노 가는 게 굉장히 기술적으로 병목이 많고요. 아마 그것도 뭐 3D 디램이나 이런 구조를 아예 바뀌어야 될 수도 있어요. 낸드 플래시도 원래 한 19나노, 18나노 이렇게 왔다가 아예 3D 낸드로 가버렸잖아요. 아마 디램도 뭐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뭐 아예 그냥 새로 절연체가 개발돼서 더 진화할 수도 있는 거고. 야, 결국은 진짜 결국 소재단의 변화, 어떤 근본적 변화가 있어야 맞습니다. 하드웨어의 궁극적인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미래 AI 영화 봐가지고 기계가 지배하는 세상 그리고 주변에 모든 기계가 있고 사람인지 기계인지 구분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 나오고 이런 세상까지 가려면 결국은 소재단의 변화가 맞습니다. 필수적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머티리얼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야 되죠. 아직까지 그쪽은 연구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초전도체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초전도체가 예를 들어 반도체 기판으로 사용되면 어떻게 될까는 상상도 해보게 되고. 그렇죠. 그럼 터미네이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되면. 그렇지. 네, 초전도체 개발되면 상온 초전도체가 개발되면 아마 터미네이터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이제 공부를 해보면 이게 진짜 뭔가를 해보고 싶은 소프트웨어로 뭔가를 해보고 싶은 분들의 의지는 굉장히 강한데 컴퓨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생성형 AI, 그다음 자율주행 여기까지 온 거는 그 생성형 AI의 어떤 사고 구조 그리고 그 어떤 그 사람 두뇌를 카피하는 그거는 굉장히 오래전에 이미 얘기가 이론적으로 다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딥러닝이라는 기술도 아마 1980년대 고안이 된 거고요. 사실 어떤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사실 폰 노이만하고 어떤 컴퓨터 구조 이야기할 때 그때부터 이미 AI에 대한 컨셉은 있었었거든요. 그때는 그런데 전자장치가 아니라 기계장치이기 때문에 그걸 구현하기가 컴퓨팅 파워가 못 따라간 거고. 그렇죠. 옛날로 지금은 이거 천공기계였습니다. 컴퓨터가 천공기계. 그렇죠. 구멍 뚫어주는 기계였었으니까.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면 지금 사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건 맞는데 이미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건 그 앞단에 이미 예전에 많이 생각하고 있었으니 결국 컴퓨터 파워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술적 진보는 순식간에 팍팍팍팍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죠. 불과 우리가 몇 달 전에 이야기한 게 파라미터가 1,000억 개 어떻게 넘냐 이런 이야기 A100 1만 개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벌써 지금 1조 개 단위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시냅스가 1조 개 수준으로 오면 거의 사람 뇌 두뇌하고 많이 비슷한 한 2조 개 정도로 추정을 하더라고요. 시냅스. 그러면 거의 사람 뇌 수준까지 오면 이제는 어떤 기능을 할지 몰라요, 얘가.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게 되는 게 왜냐면 사람은 그 어떤 머리를 풀로 쓰지 않기 위해서 기억과 그 어떤 망각이라는 게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망각과 그 무식 속에 넣어버리고 끝을 내는데 이놈들은 메모리가 다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인간과 다른 게 인간과 똑같은데 메모리가 100% 살아있다. 맞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미친 사람이지. 그쵸.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있어. 인류의 역사를 다 기억하는 거죠. 기록된 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여지껏 보고 들은 바를 다 기억하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쵸. 어려서부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와서 있었던 게 내 머릿속에 모두 다 기억돼서 언제든지 끄집어낼 수 있어. 이런 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컴퓨터가. 얘가 이제 어떤 가치관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죠. 이게 지구에서 인간만 없어지면 행복해지겠네? 라고 생각을 해요. 이 가이아 이론으로 생각해버리면 이제 그러면 터미네이터의 매트릭스 같은 그렇죠. 제노사이드 일어나는 거죠. 이건 농담이고요. 그렇게 안 되게 해야죠.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사실 그 생성형 AI와 관련돼서 이것들이 올라오면 안 돼라고 해서
그거를 쉽게 해서 라벨링 작업하는 사람들이 아프리카나 이런 쪽에 또 엄청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뭐라 그럴까 그 업무상 그 정신적 피해 이런 게 좀 상당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질문과 내용이 너무 험악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쵸. 그거를 걸러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거를 봐야지 걸러내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 사람들이 일종의 내상을 입는 거예요. 맞아요. 차근차근 외상이라고 해야 되나? 정신적 외상이라고 표현해야 되겠네요. 네. 그걸 차근차근 이렇게 쌓아가서 그거를 굉장히 싼 가격에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월급 얼마 안 주고. 그렇죠. 예, 아프리카나 이런 쪽에 영어 잘하는 애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어쨌든 뭐 그렇게 어떤 AI한테 윤리나 어떤 가치관에 대해서 심어주려면 사람이 강화학습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얘가 답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채점해서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네. 지금 AI 얘기 나왔는데 AI 진보 속도는 정말 미친 듯한 속도입니다. 우리가 챗 GPT 처음 얘기 들은 게 작년 연말인데. 그렇죠. 좀 미친 듯이 가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의 의문은 뭐냐면 이걸로 돈 버는 애들 아직 아무도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과 계속 할 수 있을까? 그 예전에 그 검색 엔진도 그랬죠. 이거 가지고 누가 돈을 벌어요? 그래서 닷컴 버블 때 이거 검색 열심히 하는데 이걸로 누가 돈을 벌어요? 그랬지만 결국 플랫폼이라는 건 사람을 겁나게 모으면 뭐든 붙이면 돈 돼요. 네. 광고 붙이든 커머스 붙이든. 네. 카카오가 여지없이 우리에게 보여줬죠. 그렇죠. 네. 심플합니다. 사실 플랫폼 비즈니스는 사람만 모으면 다 돼요. 뭐 여기서 돈을 어떻게 벌지는 나중에 재편되고 나서 하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넘버 1, 2 안에 들어는 게 중요하죠. 뭐 아니면 3 정도까지는 살아남을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 들으니까 갑자기 저희 채널의 조회수와 구독자 수가 너무 적구나 이런 생각이 불뚝 들면서 구독과 좋아요를 여러 사람들에게 많이 퍼뜨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플랫폼은 파레토의 법칙이죠. 이게 상위가 다 장악하는 거지만 결국 콘텐츠라는 건 저는 그 롱리테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롱테일 법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화된 콘텐츠들은 더 각광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네. 우리 이용수 대표님 채널도 그렇고요. 너무 주옥 같은 내용들이 많고, 네. 저희는 이렇게 대표님, 이용수 대표님 같은 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주말 콘텐츠를 만들어 주시는데 내용이 너무 좋은데 잘 안 봐서 사실 그게 가장 속상해요. 이 유튜브 하면서 가장 속상한 부분은 그래요. 이렇게 주옥 같은 내용들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다 안 보네. 데일리 시황은 사실은 안 봐도 되는데 저는 솔직히 데일리 시황 뭐 하루 놓치면 무슨 상관이 있어, 이틀 놓치면 무슨 상관이 있어, 그건 지나가도 되는 건데 이렇게 좋은 콘텐츠를 이렇게 안 보네 하고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주변 분들한테 많이 좀 퍼뜨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 우리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좀 뭐 부탁 또는 격려 또는 전해주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올랐다가 또 휘청거리고 막 이러는데 좀 당부의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뭐 아직까지 상승론 많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나가 보면 또 그때가 기회였지. 내가 그때 또 라면 끓이고 있잖아요. 내가 그때 샀었더라면, 내가 그때 질렀더라면,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방향성은 저는 거의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네. 방향성은 정해졌어요. 이제 상승 사이클로 가는 거는 명확하고요. 이게 다시 뭐 꼬꾸라진다 이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또 우리 멘탈은 중요하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고 좋은 반도체 주식들 뭐 잘 사서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내년 하반기는 내년 돼봐야 할 것 같고요. 사실은 뭐 최근에 이제 우리가 반도체에 대해 우리 이용수 대표님은 뭐 옛날부터 알았습니다만 사실 반도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된 거는 뭐 삼성전자 돈 버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깜짝 놀랐던 건 2016, 17, 18년에 서버라는 게 새로 생겨 클라우드라는 게 새로 생기면서 이런 세상이 있구나. 즉 결국 모바일의 결정체였던 거죠. 모바일 PC 핸드폰이 나오고 나서 열린 새로운 세계. 그리고 이번에 또 거기서 한 번 더 인티에서 새롭게 나온 생성형 AI 그리고 또 다른 수많은 AI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니까 다른 어떤 사업 영역보다도 반도체 산업의 성장은 일단 뭐 정해진 미래고 또 하나는 그 성장하는 이렇게 폭이라 그럴까 우상향이 아니라 이렇게 벌어지면서 우상향하고 있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반도체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이 이거는 뭐
이 전 세계 반도체로 앞으로 뒤덮이는 세상이 올 거다 이런 생각 많이 드는데 그렇게 보시는지? 네, 저 그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반도체에 대해서 약간 깊게 안 보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주가가 전 모양인데 어떻게 반도체가 되냐라고 하는데요. 이번 사이클은 예전 사이클하고 달라요. 이번에는 철저하게 어드밴스드 패키징 사이클이었어요. 네. 그 이유는 결국 전망 시장이 AI였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은 반도체 사이클을 삼성전자 주가를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같은 업체들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번에는 어드밴스드 패키징 사이클이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사이클로 보면 굉장히 확실한 업턴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이게 이제 중요한 게 향후에 어떤 에너지나 어떤 그 폭이 더 강해지려면 여기서 삼성 파운드리가 이 본격적인 수혜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단순히 HBM에서 끝나는 거냐, 대한민국의 반도체 사이클이, 아니면 HBM을 넘어서 턴키까지 갈 수 있는 거냐, 코어스, 아이큐브 쪽으로 갈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이번 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달이에요, 이번 달은. 아, 본인들이 얘기했죠, 양산 가능하다고. 네네, 맞습니다. 그 얘기 하신 거죠 지금? 그렇죠. 네, 삼성전자가 HBM 양산 가능하다고 9월달에 10월달에 가능하다고 본인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얼마 전에 최근에 엔비디아에서 한국 방문해서 SK 하이닉스를 이제 찾아가서 추가로 더 HBM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썰이긴 합니다. 아예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닌데, 삼성이 HBM3E가 아니라 3P라고 명명했잖아요. 그 3E라고 바꿔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네. 이거는 뭐 확인된 팩트는 아니고, 네네. 네, 뭐 그 HBM3E 쪽으로 이제 3E라는 이제 용어로 통일하고, 뭐 그리고 이제 어떤 향후 수급에 대한 이야기들 이야기 많이 했던 걸로 저는 들었고요. 뭐 이게 정확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사실 그런데 꽤 업계 쪽에서 이렇게 신뢰성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좀 하긴 하더라고요. 예. 네. 어쨌든 이번에 올해의 이제 반도체 시장 뉴스 중에서 정말 특징할 만한 거는 한국에서 하이닉스가 HBM을 통해서 한 단계 도약을 해주었다는 점이 사실 지나고 나면 아마 제일 큰 뉴스가 아니었을까 하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고, 우리가 다음 기다리는 뉴스는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대형 고객사와의 거래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 이거는 정말 그다음 이게 올해 터지면 올해 최고 뉴스가 될 것이고, 내년에 터지면 내년에 가장 큰 뉴스, 그리고 몇 년간에 있어서 가장 큰 뉴스가 될 것인데, 그 뉴스가 잘 나오기를 좀 기대하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잘 되면 이번에 하이닉스와 밸류체인에서 엄청난 투자 수익을 얻으신 것처럼 또 그 동네 밸류체인에서 어마무시한 또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올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잘해주기를, 파이팅 해주기를. 네. 최근 1년은 조금 실망스러웠어요. 이런 경우가 없죠. 사실 업사이클에서 삼성이 이렇게 소외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번에는 철저하게 이제 삼성이 배제된, 왜냐하면 삼성이 너무 못했죠. 그래서 실력을 다시 한번 잘 네네. 발휘해 주시기를 빌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진 쪽에서도 저희가 그냥 논외자고 잘 그냥 문외한이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의 수익을 보고 싶어하는 입장에서 훌륭한 엔지니어를 적시적소에 잘 기용하셔서 우리 과거의 삼성전자 영광을 부활해 주시기를 투자자 입장에서 간절히 바라는 마음도 전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해주실 말씀. 네, 뭐 조정이 괴롭지만 힘내세요. 네, 조만간 또 좋은 날 올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그리고 이야기 많이 해주신 우리 이영수 IT의 신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조금 어려운 내용이실 수 있을까? 어렵겠지. 네. 근데 많이 보시더라고. 어려운 걸. 근데 재미는 있잖아요. 여기, 어려워도 못 알아도 되게 재밌지 않아요? 다른 데는 그냥 뭐, 뻔한 얘기하는 것보다 이게 되게 맞습니다. 재밌잖아요. 그렇죠. 네. 자꾸 보시면 감을 잡으실 날이 올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도 처음엔 아무런 것도 모르는 문외한이었었는데, 듣다 보니 가랑비에 옷 젖듯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도 반도체, 저는 아직 문외한이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자꾸 들으시다 보면 도움이 되니까 한 번, 두 번 들으시고, 그리고 과거 특별히 저희
증시각도기 TV 반도체 아카이브는 정말 자랑할 만한 아카이브입니다. 반도체 증시각도기 반도체 찾아보면 여러 가지 대담, 우리 이영수 대표님과의 대담도 있고 다른 분들과의 대담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